네, 여러분, 이제, 계약의 효력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120페이지 보시면요, 계약의 효력이라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세 가지를 배운다고 했는데, 선생님, 그러면 계약식에선 과실책임까지 좀 하고 끊으시지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한꺼번에 설명을 할 거예요. 자, 118페이지 계약책 예상 과실책임이라는 부분과 여러분 책을 조금만 넘기시다 보면요, 122페이지에 위험 부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걸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좀 보시면요. 자, 여기 이게 도자기예요, 여러분. 도자기처럼 안 생겼죠? 저 도자기죠. 자, 여기 갑과 을이 있어요. 자, 갑이 가지고 있는 도자기를 을에게 팔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랬는데 계약을 한다는 말은 뭐죠? 갑과 을이 서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약을 하면 뭘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되죠? 와장창 깨졌네. 계약은 했어요. 원래 계약하자마자 샌드위치나 계약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가지. 집을 산다? 그러면 계약하고 한참 있다 받아요. 도자기 한 일주일 뒤에 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깨져버렸어요. 과연 이런 경우에 계약을 하고 이행기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깨졌다면, 계약하기 전에 이미 깨져 있었다면 갑은 어떤 책임을 지는가? 여러분, 괘씸하지 않아요? 이미 깨져서 존재하지도 않는 도자기를 갑놈이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갑은 어떤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책임을 지는가?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보세요. 똑같아요. 자, 여기 도자기가 있는데 와장창 깨졌어요. 근데 이때는 요때 깨진 게 아니에요. 계약 전에 깨진 게 아니라 언제? 계약 이후에 깨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야, 1월 1일 날 계약하고 1월 7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는데 요때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깨진 건, 도자기가 깨질 수 있다는 위험은 언제나 존재를 하잖아요. 그 위험은 누가 부담을 하는가가 위험 부담이라는 문제예요. 사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사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이해를 하시죠? 자, 그러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5도 여러분 책 118페이지예요.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5번 타이틀 이름은 뭐예요?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이라는 거죠. 자, 저는요, 여러분들께 먼저 책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입문 강의에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기본 강의 들어가면 이거 안 배워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제가 한번 서칭을 해봤거든요. 우리 해커스뿐만 아니라 민법 선생님 중에서 이 책임론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모르신다는 말이 아니라 책임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가 없어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우리 시험 범위를 많이 벗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야, 얘 책임져야지. 그게 뭔데 그러면? 민법에서는 그냥 통밥으로 때리는 게 없어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제가 굳이 입문 강의 시간에 여러분께 책임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상식선에서 다 해결이 가능해요. 자, 여러분, 법에서 책임이란 말이 뭐예요? 얘가 책임을 져야겠지. 저 도저히 깨졌으니까 나쁜 놈이니까 책임 져야겠지. 돈으로 물어내야겠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일부러 깨지 않았다면, 갑이 실수가 없었다면 얘는 책임을 져야 됩니까?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차근차근 이해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민법의 대원칙이 뭐다? 제 첫 번째 시간에 민법의 구조할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계약 아무렇게나 해도 돼. 계약에 당사자 아무렇게나 해도 돼. 다만 고양이한테는 시키지 마, 이렇게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자, 당사자는 아무나 시켜도 돼.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 뭘 지켜라? 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 내용 니네 마음대로 싹 다 해. 하지만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요 정도는 지켜라. 자, 의사표시 니네 마음대로 해. 다만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해야 되고 하자는 없어야 돼 라고 했죠. 그쵸? 자, 먼저 민법의 대원칙은요, 사적 자치의 원칙이에요. 이게 계약자의 원칙이랑 같은 말이라기보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어떤 파생 원칙으로서 우리가 계약자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적 자치의 원칙, 즉 당사자 사이에서 사인 간에
일반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률 관계에는 그 사람들 의사에 의한다라는 것이 사적 자치의 원칙이거든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걸 인정하면 난리가 나요. 그쵸?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제한 원리들이 조금 존재하기도 합니다. 뭐 신의칙을 해야 된다거나 최소한 이것을 지킬 것들을 정해놓거나. 자, 그런데 이 사적 자치의 원칙, 파생 원칙 중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계약 자유 원칙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니네 마음대로 해, 계약은. 다만 여기 플러스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계약 자유의 원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소비대차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은 니네 마음대로 해. 오케이. 다시 계약은 니네 마음대로 해. 오케이. 끝이에요? 이게 끝이면 되게 슬퍼요. 돈 안 갚으면 어떡해요? 갑은 울걸요? 그쵸? 그러면 돈을 안 갚는 행위를 의리했다라고 쳐봅시다. 돈을 안 갚는 행위를 의리했다. 그러면 계약은 니네 마음대로 하라며. 그쵸? 그러면 여기에 따라 붙는 말이 뭐냐면 을은 돈을 안 갚으면 갑한테 책임을 져야 돼요. 여기 항상 따라 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보세요. 을이 언제나 물음이 이거였어요. 언제나 책임을 지나? 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아주 오래전부터 민법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언제나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을한테 고의, 일부러 돈을 안 갚았다거나 과실, 실수로 안 갚았거나 사실 이렇게 돈 빌린 거에서 과시, 나 일부러 안 갚은 이런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뭘 한다?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지금 돈 빌려준 거라고 해서 조금 헷갈리신 거지만, 이런 걸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갑이 을에게 건물을 팔았어요. 자, 건물을 팔았는데, 갑의 잘못 없이 계약부터 이행기 사이에, 자, 요 사이에, 갑의 잘못 없이 건물이 불에 났어요. 갑이 과실도 없어요. 잘못도 없고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불을 질러버렸어. 화재를 내버렸어요. 그럼 갑 잘못 없죠? 그쵸? 그러면 불이 나서 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돼요. 원래는. 왜?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이 갑의 의무였는데 소유권 이전을 이행할 수 없게 됐죠. 그러니까 갑은 원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니까 갑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게 뭐다?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사적자치의 원칙에 당연히 파생될 수밖에 없는 원칙이에요. 과실 책임의 원칙. 그러면 우리가 지금 채권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채권에서 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채무불이행.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채무 이행을 못했는데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채무자인 건물 인도 의무가 있었던 아까 갑이 자신의 실수로 내가 전기를 조금 잘못 건드려가지고 누전으로 불이 났어요. 이런 거 과실이 있죠. 과실은요, 실수예요, 실수. 고의는 일부러예요. 일부러 불을 지르거나 자기가 혹은 실수로 불이 났게 된다면 갑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돼요. 그쵸?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 있다? 불법행위도 있어요. 불법행위. 자, 보세요.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어이 박결 하면서 갑자기 제 뺨을 딱 때렸어요. 어이 이거 뭐예요? 고의로 날 때렸죠. 그러면 저 사람은 나한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채무가 발생해요. 그쵸? 근데 보세요. 이번에는 제가 또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옆에 그 가게들이 쭉 있었단 말이에요. 이 가게 간판이 갑자기 똑 떨어져서 나의 머리를 빵 찍었어요. 아이고 그러면 집주인이 나와서 이거 어떡한데? 많이 아파요? 네 아파요. 그랬더니 내가 일부러 그걸 한 게 아닌데 고의는 없겠지. 근데 과실은 있겠죠. 왜? 그 간판이 잘 붙어 있는지 확인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 그걸 위반했어요. 그러니까 고의는 아니더라도 나에게 책임을 져야죠. 손해배상 책임이란 것입니다. 그쵸? 하지만 불법행위처럼 보이는 거라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안 집니다.
책임의 내용은 계속 제가 요런 말을 했어요. 손해배상이라는 말을 했어요. 손해배상. 이게 내용이에요. 손해배상은 조금 어렵습니다. 손해의 개념과 배상의 개념, 손해 산정 이런 거 있죠. 조금 어렵습니다. 자, 손해배상이라고 걸 하고요. 그럼 예외가 있어. 예외. 보세요. 원칙이 이거예요. 과실책임의 원칙이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다 이걸로 해결해. 다 가능해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다. 채무불이행.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다. 채무불이행. 그쵸? 그게 아니면 다 불법행위로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 예외가 있네요. 예외는 뭐냐면, 야, 도저히 과실이 없어도 과실 따지고 앉아있으면 피해자가 너무 좀, 힘들어해. 이런 경우를 얘기해요. 한번 볼게요.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았어요. 이 갑은요, 땡땡마트예요. 땡땡전자마트예요. 을은 저예요. 제가 강의를 잘하기 위해서 이 리모컨을 샀거든요. 갑이 리모컨을 팔았어요. 나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학원에 가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강의할 수 있겠는걸.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딱 눌렀는데 안 들어가. 다시 딱 눌렀는데 안 돼. 이거 뭐야? 배터리 없나? 배터리 갈아봤어요. 딱 했는데 안 돼. 고장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씩씩거리면서 갔어요. 갔어요. 야, 갑. 네, 고객님. 내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야, 너는 제대로 된 물건을 나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었지? 네, 그럼요. 그런데 넌 불완전한 이행을 했어. 불완전 이행도요. 채무 불이행의 한 유형이거든요. 불완전 이행을 했으니까 너는 나에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그랬더니 갑이 이래요. 어머나 고객님, 제가 고의가 아닌데요. 그리고 그 문제는요. 저에게 과실도 없어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이런 경우에 보통 과실은 인정된다.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나 열받죠. 그럼 불법행위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더구나 불법행위도 아니에요. 불법행위 위법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위법성도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이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입법자들도 보면 야, 이거 어이없는데? 원칙은 과실책임 원칙이지만 야, 물건을 팔면 제대로 된 물건을 해줘야지.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손해배상 해줘야지. 손해배상의 방법은 뭐겠어요? 교환이겠죠. 교환 또는 환불이겠죠. 그 환불액만큼 내 손해가 얼마냐면요. 이거 1,000원에 주고 샀으면 그 1,000원이 손해예요. 네. 그래서 이거 교환 또는 환불 해줘야겠죠. 그쵸? 뭐? 파는 자 입장, 갑에게 과실이 없어도 이런 식으로 예외로 여긴 과실 책임이고요.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이거랬잖아요. 우리 민법 여러분 이제 이런 이제 감이 생기실 거예요. 원칙은 딱 정해져 있어요. 원리로 법전에 없어도 원리로 돼 있어요. 그럼 법전 이거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외를 굳이 인정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법조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은 이 이외는 법정 책임이 있다, 특유의 법정 책임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책임들은 요건을 다 서시해놔요. 요런 경우에 책임이 된다. 요런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법정 책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문제 있죠. 리모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걸 나에게 줬다. 이런 것을 담보 책임이라 그래요. 앞에서 잠깐 언급해 유상계에서 얘기했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란 거예요. 목적물 제대로 된 걸 보내줘야지. 제가 리모컨이라고 했으니까 사이즈가 좀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는데 판 물건이 리모컨이 아니고 집이면 어떡해요? 아파트가 줬어 나한테. 하자가 덕지덕지 껴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배상 해야죠.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인수 거부하죠.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등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담보 책임이라고 부른다고. 그런데 아파트 그 건설사에서 오더니 그래요. 우리에게 고의가 없었어요. 아이고 벽에 금이 갔네. 우리에게 과실이 없어. 요즘 아파트 하자 장난 아니죠? 뭐 이상한 거 있죠? 전 그런 거 봤어요. 얼마 전은 아니고 조금 됐네요. 아파트를 줬는데, 원래 옆에 요런 거 하나 붙이죠. 이게 뭐예요? 승강기 왔다 갔다,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고 요거 붙이잖아. 근데 엘리베이터 사이즈랑 이거랑 안 맞아. 요 규격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못 들어가. 이거 부수고 다시 씌워야 하는데요. 이런 하자 말도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그냥 이거 감안하고 인수해야 돼요? 아이고, 저희가 고의 아니었어요. 혹은 저희가 진짜 감리도 전부 다 하고 전부 다 제대로 다 했는데 법에서 정해진 대로 어머나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우리 과실 없어요 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무과실,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만들어요. 그런 거 법정 책임. 이거 따로따로 공부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담보 책임이고요. 여러분 민총에서 몇 개를 배우실 거예요. 민총에서 많이는 아니고 몇 개를 배우시고 나머지는 다 담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파생되는 과실 책임 원칙의 원칙으로서의 채무 불이행 예외. 자, 이렇게 되죠. 이게 다예요. 이게 민법 책임론이라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우리가 조금만 더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조금만. 자, 채무불이행이란 것은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있는데 이 계약에 따라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쵸? 어이구, 똑같은 게 나오니? 몰라. 네. 죄송합니다. 채무불이행은 이제 뒤에서 한번 또 나오긴 하는데, 자, 보세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한번 보면요. 이거예요. 채무불이행은 뭐예요? 계약에 쫓은 어떤 약속의 내용 있죠? 급부의 내용.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다 채무불이행이에요. 대표적으로 5월 5일까지 돈 갚아 했는데 지금 5월 7일이면 채무불이행이에요. 아까 건물을 인도했는데 건물이 불타면 어떻게?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러면 이행지체 혹은 이행불능. 갑이 을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이 채무를 가지고 있어요. 돈을 5월 5일까지 갚아 라는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을이 안 갚네. 그러면 갑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해요. 이행지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야, 계약했다는 사실. 계약을 했는데 늦었어. 이게 이행지체죠. 계약을 했는데 늦었어. 이행기를 지났어. 라는 것을 갑이 주장하면 돼요. 끝나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선생님, 과실은요? 그걸 을이 주장합니다. 나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어. 라고 을이 주장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조금 수월한 거예요. 나는 이행기가 지전에 돈 안 갚아. 그러면 을은 나 고의 또는 과실 없었어. 라고 얘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불법행위랑 다른 점이에요. 여기 위법성이란 것도 있는데 위법성은 동의항입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언급할 좀 시간이 있을 거예요. 불법행위는 완전 달라요. 볼게요. 갑이 을한테 청구를 해요. 근데 이번에는 갑이 채권자가 아니고 누구냐면 피해자예요. 피해자. 교통사고를 꽝 당했다 봅시다. 내가 보행자인데 누가 와서 날 쳤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뭘 청구할 수 있냐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요건이 조금 복잡한데 한번 살살 들어볼게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을이 가해자예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내가 손해를 입었고 을이 가해 행위를 했으며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을에게 위법성이 있으며 이런 경우에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갑이 전부 다 주장하고 입증해야 됩니다. 주장은 그렇다 쳐도 입증이 문제예요. 보세요. 얘한테 고의가 있는지 과실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얘한테 일부러 돈을 안 갚았는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갑이 모르니까 그냥 이것만 주장하고 이거를 을한테 입증 책임을 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근데 불법행위는요. 얘가 다 입증해야 된다고요. 교통사고는 그렇다 쳐볼게요. 예를 들면 의료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환자죠. 의사죠. 그 의사에게 고의는 없을 거고 보통 과실이 있겠죠.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환자가 입증해야 돼요. 불법 손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심심하면 불법행위로 내가 너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어 해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요. 채무불이행은요. 쉬워요. 보세요. 불법행위는요. 당사자 사이에 관계가 없어요. 의사의 관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고요. 채무불이행은 채권 채무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일단 관계가 맺어진 거니까 관계가 맺어졌는데 얘가 돈을 안 줬으니까 상대적으로 입증 책임을 조금 덜어주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란 청구라는 관계가 딱 생기는 거잖아요. 이건 둘이 이미 관계가 있던 거고.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맺으려면 요건이 좀 더 까다로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불법 손배는 좀 많이 어렵다. 채무불이행은 쉽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여기 볼게요. 자, 법정 책임이 제일 쉽겠죠. 왜? 얘는 고의 또는 과실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채권자 혹은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제일 쉬워요. 상대방에게 과실 없어도 바로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채무불이행이 쉬워요. 왜? 고의과실은 내가 입증 안 해도 되니까. 상대방의 과실 입증 안 해도 되니까. 세 번째로 불법 손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자, 갑이 계약 전이에요. 계약이 있기도 전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 리모컨 사기로 했는데 리모컨이 없어. 도자기 팔기로 했는데 도자기 없어. 을은 카탈로그만 보고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저 도자기는 실제로 없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계약 성립 안 돼요. 계약이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없는 물건을 대상으로 무슨 계약을 성립합니까? 적어도 계약하려면 그 물건이 있어야 되죠. 그쵸? 계약이 성립 안 했다는 말은 뭐예요? 채권 채무관계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 안 했죠? 채권 채무관계 성립 안 했으니까 채무불이행 있어요? 없어요? 채무불이행 없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 책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갑 너무 나쁜 놈 아니에요, 진짜? 아주 나쁜 놈 아니에요? 존재하지도 않는 물건 팔았잖아요. 얘한테 뭔가 책임을 물어야겠는데 계약이 성립 안 했으니까 채무불이행은 성립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불법 손배해야 돼요. 근데 불법 손배하려면 을이 뭐라고 해야 돼요? 갑이 실수로 고의로 또는 실수로 이 도자기를 깼다라는 사실을 을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돼요. 이게 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할걸요? 그러니까 불법 손배도 원칙적으로 불법 손배를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안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쵸? 그러니까 아니 갑 저 나쁜 놈이고 을 정말 불쌍한 사람인데 열받아 죽겠어요. 을은. 그러니까 법에서 야 조문 하나 만들어줘. 법정 책임 만들어줘. 쟤 너무 얄밉다. 해서 뭘 만들어줬다? 118페이지 보시면요. 535조를 만들어줬습니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이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계약 체결상 과시책임이라고 해서요. 무과시책임 이런 거보다는 쟤한테 과실은 있어야 돼요. 자, 그건 나중에 정리를 좀 하실 겁니다. 이게 계약체결상 과시책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세요? 빨리 넘어가세요. 위험부담으로요. 생긴 건 똑같이 생겼지만 논의는 전혀 다른 위험부담을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그쵸? 저 도자기는 깨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요. 자,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런데 자, 그런데 이행기가 되기 전에 물건이 깨졌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보실 건가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뭐냐면 죄송합니다. 아이고. 자, 위험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라고 제가 썼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인가 볼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접근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것도. 자, 갑과 을이 1월 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1월 7일 날 도자기를 이행하기로 했어요. 이행기라는 것은 갑만 이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을도 대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을도 이행을 하고요. 갑도 이행을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도자기가 깨져버렸다고요. 그럼 우린 뭘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요. 계약이 있었는데 채권 채무 관계가 생겼네. 그런데 깨졌어? 만약에 if 한번 붙여봅시다. 갑의 실수로 이게 깨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자기 인도 의무는 갑에게 있어요. 갑 채무자예요. 을은 채권자예요. 다시 귀책사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고의 또는 과실을.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어요. 책임져야 되는 사유가. 그러면 채무자가 귀책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을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뭐 청구할 수 있어요? 바로 채무불이행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엄청 헷갈려 하시고, 그럼 이거 왜 위험부담 아니에요? 문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요? 저는 이걸 한꺼번에 다 합니다. 여기서 5가지를 더해요. 계약처에선 과실하고 위험부담 빠고 5가지를 더한다고요. 나중에 기본 강의 때. 그러면 채무자가 이게 아니라고 해봅시다. 귀책사유, 그 채무자 실수로 깨진 게 아니에요. 채권자 실수로 깨진 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 지금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 곳이 해커스 종로학원이거든요. 종로학원 다니시는 분 있죠? 종로학원이 어디 위치하냐면요. 정확히 인사동에 위치해요. 제가 이렇게 블라인드 갖고 보면요. 지금 저기에 진짜 도자기 팝니다라고 써 있어요. 실제로요. 그쵸? 거기서 제가 샀어요. 갑한테. 제가 을인데. 도자기를 사면서 일주일 뒤에 가져갈게요. 아싸, 저거 내꺼. 룰루랄라. 그랬는데 폭우가 내렸어. 도자기가 쓸려 날아갔어. 그러면 갑 잘못도 아니고 갑 과실도 아니고 내 과실도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도자기가 가서 깨져버릴 위험은 누구에게 있어요? 천재지변으로 깨질 위험은 누가 져야 돼요? 이건 법에 정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정하나 봅시다. 뿅. 537조 이게 원칙이에요. 채무자가 진다라고 해요. 채무자가 진다. 채무자가 진다는 의미가 뭔지 봅시다. 자, 제가 이거를 1억 원에 사기로 했어요. 도자기, 엄청난 도자기거든요. 1억 원에 사야지. 일주일 뒤면 받는다. 난 통장에 1억 원 있지롱. 전 신났어요. 그쵸? 근데 1월 3일쯤에 갑이 전화가 와요. 홍수 나서 깨져버렸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아쉬워서 어떡하지? 아휴, 어쩔 수 없죠. 후속 처리 잘 하세요. 아이고, 어떡한데. 제가 못 사서 아쉽습니다. 네. 다음에 또 도자기 좋은 거 들어오면 전화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쵸? 갑자기 갑이 근데 이렇게 얘기해. 무슨 소리예요? 계약했으니까 돈은 내셔야죠. 깨져버렸잖아요. 그 도자기 깨질 위험을 왜 내가 져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앞에, 아이고,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돈 1억 안 주고 그냥 가는 게 항상 상식적이에요? 아니면 1억을 주는 게 상식적이에요? 안 주는 게 상식적이죠. 그쵸? 그쵸? 자, 이걸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채무자의 위험 부담은 이 매도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보세요. 1월 1일 날 계약 안 했으면요. 1월 3일 날 깨졌어요. 당연히 깨졌다고요. 우연히 계약을 했다라는 어떤 특정한 사정 때문에 을에게 1억 원을 받는 건 좀 많이 이상하다고요. 이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예요. 읽어볼게요. 쌍무계약. 쌍무계약이네. 그렇죠. 위험부담은요. 편무계약, 징여계약 같은 거에서는 있을 여지가 없어요. 일방의 당사자 채무가, 갑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을 때, 홍수가 나서 깨져버렸을 때, 채무자, 물건 인도 의무가 있는 채무자는요. 갑도 물건 인도 의무에 대해서는 채무자고요. 을은요. 대금 지급 의무에서 채무자예요. 근데 지금 물건이 깨졌으니까 물건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갑이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자인 갑은 을에게 상대방의 의무가 뭐예요? 대금 지급 의무죠. 대금 지급 의무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537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537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홍수로 깨져버리면 갑이 돈을 줘야 되나 을이 돈을 줘야 되나 둘이 싸워요. 이해되시죠?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첫 번째,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해결이 돼요. 자, 두 번째, 과실이 없을 때는 갑, 을 모두에게 과실이 없을 때는요. 이거 왠지 정리하고 싶죠? 과실이 갑에게 있을 때, 갑, 을 없을 때, 나중에 을에게 있을 때가 나오겠네요. 그쵸? 이거 정리해서 좀 정리하고 싶죠? 이렇게. 저는 지금은 정리하지 마세요. 나중에 정리를 좀 이렇게 좀 길게 할 거예요. 박스로. 자, 그러면 다시요. 죄송합니다.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해결하고요.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고 을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 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의해서 해결하고요. 만약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데 을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도자기 사러 가야지 하고 가서 맨날 봐요.
자, 아저씨, 이거 일주일 뒤에 제 거 되는 게 맞지요? 하면서 맨날 닦아보는 거야. 너 일주일 뒤에 내 거, 내 거. 다음날 또 가서 또 구경해. 일주일 뒤에 내 거다. 1월 3일 날 가서, 아이고, 또 왔어요. 하고 내가, 아이고, 일주일 뒤에 내 거 하다 깨져버렸네? 내 잘못으로? 매수인 입장에서 깨져버렸네?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자가 잘못해서 깨져버렸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상식적으로. 아저씨, 알아서 7일날 배달해준다니까 맨날 와가지고, 돈 물어내요. 이게 상식적이죠. 맞아요. 그럴 때는 상대방인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538조.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갑의 채무가 채권자, 을에, 여기서 책임 있는 사유란 말 있죠? 귀책 사유라고 하고요. 이게 고의 또는 과실이에요.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깨져버렸을 때는 채무자는, 갑은 상대방 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돈 달라고 할 수가 있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여러분들 너무 당연히 받아들이시는 말을 좋은 법조문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 정해놓지 않으면 싸우니까. 그쵸? 그런데 이거 엄청나게 어려워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그쵸? 자, 근데 이 경우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볼게요. 이번에는요,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는데 엄밀히 말하면 을이 잘못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행기 1월 7일 날 갑이 도자기를 배달을 왔어요, 나한테. 근데 내가, 아이고, 제가요, 해커스 강사인데요, 지금 제가 강의 중이에요. 바로 옆에 보시면 거기 큰 건물 있죠? 거기 6층에서 제가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못 받아요. 배달 가지 마세요. 그래요? 뭐 그런가 보다. 다음날 또 왔어요. 아이고, 오늘도 강의가 밀려서. 3일 지났어요. 아이고, 그러고도 강의를 밀려서. 1월 10일이 됐는데 제가 안 받았어요. 이걸 제가 수령 지체라고 해요. 수령 지체. 내가 잘못으로 수령 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씨, 왜 안 받아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홍수가 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갑 아저씨, 당신 잘못 아니고 귀책사유였고 나에게도 고의가 실이 없어요. 우리 둘 다 귀책사유가 없으니까 아이고, 어쩔 수 없네요. 라고 내가 할 수 있어요. 무슨 낯짝에. 그럼 만약에 내가 받아갔으면 이건 안 깨졌을 거 아니에요. 아까는 다른 게 뭐예요? 아까 1월 3일 날 이때는, 응? 어차피 나는 받아갈 의미가 없었고 가만히 있었으면, 계약하지 않았으면 이거 어차피 물에 떠 내려가서 깨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내가 가져갔으면 안 깨졌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뭐예요? 을한테 대금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받아간 거 내 잘못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을에게 잘못이, 채권자인 을에게 귀책 사유가 있거나, 혹은 을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목적이 불능되는 경우. 그렇죠? 그쵸? 자, 이게 537조, 538조 위험 부담의 문제입니다. 재밌죠? 이거 시험 문제로 나오면 사례 문제로 나올까 안 나올 거예요. 엄청 자주 나오고 엄청 재밌게 나오겠죠. 갑과 을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 계약은 몇 월 며칠 날 하고 중도금은 언제, 잔금은 언제 지급하면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행기가 지나기 전에 을의 잘못으로 을이 실수로 불을 냈다. 이런 경우에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문제에 제가 한 문제가 뚝딱 나왔네요. 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한 장 가면요, 동시행물권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요것도 굉장히, 이것도 책 뒤로, 뒤로. 자, 위험부담 한번 볼게요. 122페이지 책을.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으로 인해 생기는 양채무의 존속상의 관련관계를 정하는 제도이자 쌍무계약에 있어서 서로 대가적 의미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쵸? 요게 이거예요. 불능에 따른 법률관계,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의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어렵죠? 그쵸? 원래 법이 이래요.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이 사례 위험부담 보니까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결련성 이런 말은 당연히 조금 어렵죠. 어려운데요. 지금은 이해를 안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러면 또 동시행방권이라는 게 또 나와요. 자, 앞으로 한번 넘어볼게요. 120페이지. 자, 여기서 결련성이라는 말을 한번 또 나오는데 볼게요. 갑과 을이 이번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열실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머리 리셋. 리셋.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속 봤던 거예요. 갑이 청약을 하고 을이 승낙을 해서 양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 계약은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은 뭐죠? 계약이 성립하면 갑에게는 은도 등기 의무가 발생하고요. 을은요,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해요. 여기서 질문. 자, 누가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될까? 제가 인기가요 샌드위치를 사러 갔어요. 나 샌드위치 두시오. 그랬더니 네 고객님 드릴게요. 잠시만요. 일단 결제부터 해주세요. 2,600원. 띡 2,600원 결제됐습니다. 아이고 샌드위치는 이틀 뒤에 받아가세요. 그럼 나는요 뚜껑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은요 원칙적으로 또 나오죠. 원칙. 자 민법은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계속 나옵니다. 근데 뭐 강사들도 그렇고요. 귀찮아서 원칙이란 말 안 쓰는 경우 되게 많은데요. 저는 철저하겠습니다. 철저하겠어요. 보세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이란 말이 있잖아요. 매매계약이 있으면 매매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등기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서로 원칙적으로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해야 돼요. 자, 그 을은요 대금을 지급을 하면서 등기를 받아오는 거예요. 동시에. 보통 같은 날. 여러분들 아파트 계약 하시면요 보통 잔금 있죠. 잔금 지급하면서 뭐 받아와요?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오잖아요. 그날 받아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막 손을 들어요. 어떤 선생님. 선생님, 아까 드신 비유가 정말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땡땡마트에 가가지고 냉장고를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날 가서 결제를 해요. 결제를 하고요. 일주일 뒤에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면 그걸 받기로 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이행이 됩니다. 그러면 계약일과 이행기가 서로 차이가 나잖아요. 무슨 동시 이행입니까? 헤헤이. 라고 저한테 실제로 받았던 질문이에요. 실제로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강의를 정말 못하는구나 엄청 자기가 느꼈던 케이스입니다. 자 보세요. 그거는요 원칙이 아니죠. 당사자 사이에 뭐예요? 합의했죠. 계약은 1월 1일 날 냉장고 계약을 하고 대금 지급 다 하고 나중에 1월 7일 날 냉장고 받기로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한 거잖아요.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을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그쵸? 동시이행 한병권은 원칙이지만 이건 원칙이에요. 원칙 다른 말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에서 계속 나오는 표현이에요. 문제 가면 계속 나와요. 원칙은 다른 말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보통 뭐예요? 당사자 특약이에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 자, 이런 규정 있죠? 이런 규정을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요. 자, 120페이지 한번 볼게요. 동시이행 한병권.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거절할 수 있게 특약을 맺잖아요. 그럼 당사자 의사가 우선해요. 민법 조문보다 당사자 의사가 우선한다고요. 사적 자체의 원칙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채권 파트에 있는 건 대부분 다 뭐예요? 이런 임의 규정이에요. 가행 규정 우리가 공부했었죠. 절대로 당사자 사이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 없는 게 가행 규정이에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사람 죽이지 말라. 사람 죽이지 말라라는 규정이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사자 사이에서 조문은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끼리 사람 죽일 수 있다고 치자. 너 가서 사람 죽이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회질서 관련된 조문들은 그래요. 당사자 사이에서 뭐 어떻게 못해요. 자, 그러면 동시이행한병권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거 두 개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거 좀 이해를 하셨죠? 그쵸? 그럼 요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쌍무계약이어야 됩니다. 쌍대, 변이, 뭐 이런 거 아주 잘 하죠? 그죠? 쌍무계약이어야 돼요. 갑과 을은 둘이 쌍무계약이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게 좀 어려워요. 대가적 채무관계 혹은 이행상의 결연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모든 쌍무계약에서 양 당사자의 의무 혹은 권리를 함께 행사 혹은 의무를 같이 이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대가적 결연관계가 있는 경우에 혹은 이행상의 결연성이 있는 경우 대가적 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래라고 해요. 되게 뭐예요? 추상적이죠? 자, 우리 민법에서는요. 이렇게 추상적이고 애매하잖아요? 사실 애매하진 않아요. 명확해요. 대가적 채무관계야. 근데 이게 대가적 채무관계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다고요. 누가 결정해 줄까요? 민법 판례가 결정해 줍니다. 대법원에서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대법원에서 이 경우에는 대가적 관계야. 이 경우에는 아니야. 라고 딱 그것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매매계약. 해제를 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아셨죠? 이게 대가적 채무 관계. 그러니까 대가적 채무 관계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 두 개 같이 해야지, 동시에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물건을 샀으면 돈 주면 물건을 줘야지. 돈과 물건을 동시에 줘야지. 예요. 그럼 효과를 볼게요. 효과. 효과는요. 보세요. 효과는 이거예요. 갑은 뭘 줘야 돼요? 목적물을 넘겨야 돼요. 이거 되게 어렵지만 소유권을 일단 넘겨야 돼요. 을은요.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만약에 대금을 지급을 안 해요. 얘가. 그럼 목적물 넘겨줘야 돼요. 자, 1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했고요. 이 집을 언제 주기로 했냐면 1월 10일 날 주기로 했다고 쳐봅시다. 1월 10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어요. 1월 10일 날 을은 대금을 지급하고 갑은 목적물을 인도한다라고 했어요. 계약을. 소유권을 이전한다라고. 그런데 1월 10일 날 을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갑도 저 목적물을 인도 안 해도 돼요. 소유권 이전 안 해도 돼요. 재밌죠? 그쵸? 안 재밌죠? 재밌잖아 이런 거. 실생활에 뭔가 이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배웠어요? 채무? 그렇지. 불이행 배웠잖아요. 갑의 의미는 뭐예요? 갑의 채무는 뭐예요? 1월 10일까지 소유권을 이전한다가 갑의 채무예요. 근데 1월 10일이 지나버렸네? 얼랄라? 채무 불이행이네? 해버릴 수 있잖아요. 채무 불이행이면 을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뭐가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아니 지 의무도 이행 안 해가 나는 이행할 수 있었는데 네가 돈 안 줘가지고 내가 지금 이행을 안 한 거 아니야? 그쵸? 이게 동시행항변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행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면 양 당사자는 이행 지체 책임, 즉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채무 동시행항변권의 효력이에요. 여기에 효력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지금 언급할 것은 아니에요. 이게 동시이행항변권입니다. 자, 그러면 계약의 해제 이제 위험부담 앞에서 봤고요. 이제 뭘 하냐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그냥 책에 없어요. 책에 여기 입문서에는 우리 최희대 교수님은 빼셨는데요.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이거 뭐 적을 필요는 없어요. 적을 필요는 없고 들어만 보세요.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보면 맞다 저런 거 했었지 정도예요. 자, 갑과 을이 지금 계약은 둘이 했어요. 계속 둘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계약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계약은 자유죠. 보세요.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을에게 파는 계약을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해줘야 되고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이 두 개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야 한다. 계속 이렇게 했죠. 그쵸? 근데 이게 아니라 보세요.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해요. 야, 내가 너한테 건물을 이전해줄게. 건물은 이전해줘. 너는 나한테 대금 줘야 될 거 있지? 나한테 주지 말고 제3자인 병한테 줘. 내 친구거든? 내가 얘한테 1억 정도 빌렸는데 건물값 1억을 나 대신에 병한테 줘. 이런 계약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누구예요? 갑과 을이죠. 그럼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누구예요? 갑이에요. 채무자는 누구예요? 을이에요. 돈 주는 거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는요. 을이 채권자예요. 갑이 채무자예요. 채권자랑 채무자는 을과 갑이에요. 병은 누구예요? 제3자예요. 쩔이에요. 다만 병은 을한테 뭘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1억 주세요. 돈 주세요. 라고 청구는 적어도 할 수 있겠죠. 돈 받기로 했으니까. 하지만 얘가 채권자는 아니에요. 그런 재밌는 관계가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되게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6줄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머릿속에 꽉 넣어드려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이렇게 이게 민사 사례인데 좀 어렵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거 바로 하시네? 저 사람 이름이 요약자고 이 사람 이름이 나약자고 이 사람 이름이 수익자거든요. 그렇죠. 보험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 이 갑이 아버지. 을이 뭐예요? 보험사. 자, 병이 태아. 생각해봅시다. 갑이 이제 6개월 뒤면 아이를 낳습니다. 그 나약자 어머 축하드려요. 그럼 저랑 계약 하나 맺으시죠 하면서 갑이랑 을이랑 계약을 맺어요.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갑과 을이에요. 채권자 채무자는 누구예요? 갑과 을이에요. 그쵸? 병은요 나중에 뭔 일 생기면 돈이나 받아먹으면 되는 존재예요. 병은 계약 당사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이 병은 취소권, 해제권 이런 거 없어요. 계약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권리 못합니다. 이런 모습의 제3자를 위한 계약도 공부합니다. 자, 이게 나중에 왜 문제가 되냐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을과 병 사이에 원상 회복을 해야 되나 돌려줄 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거 굉장히 좀 약간 머리가 막 스팀이 막 나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 가능한 문제이다. 자, 다음에 이제 계약의 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험 문제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해제의 어떤 형태라든 나옵니다. 근데 해제가 뭔지만 아시면 돼요. 자, 여러분, 법률행위, 즉 법률행위 전체를 없애는 걸 뭐라 그래요?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매매계약을 소급, 즉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 자, 계약도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하는 게 뭐가 있었죠? 우리 공부했던 것 중에서. 그렇죠. 취소라는 게 있을 거예요. 공부를 안 했지. 근데 무효 또는 취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된다고요. 근데 모든 법률행위에 다 해석이 돼요. 해결이 돼요. 그래서 취소권자는 몇 명 없어요. 4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고 모든 계약에서 전부 다 인정되는 것이 바로 해제라는 거예요. 자, 이거까지 다 만들어놨는데요. 죄송합니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을에게 딱 넘겼어요. 그런데 계약이 해제됐어요. 그러면 을이 건물을 다시 갑에게 돌려줘야겠죠. 이걸 원상회복이라고 그래요.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 할 수 있겠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친구랑 계약을 해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건물 나한테 10억에 팔아. 오케이! 하면서 을은 뭘 하겠어요? 야, 그 건물 열심히 내가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지. 법무사도 만나고 집도 정리하고 깔끔하게 청소하고 친구한테 파는 거니까 저 친구는 10억 만들고 있겠지. 근데 저는요, 집에서 이렇게 코 파고 이렇게 있어요. 맞다. 돈 줘야 되는데. 야, 친구야! 해제. 나 돈 안 줄 거야. 우리 계약 없었던 걸로 해.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파기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파기가 정확한 말은 아니거든요. 자, 계약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제해버리면 이게 모든 경우에 인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 안전, 자, 계약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그쵸? 맞죠? 그래서 이 계약을 아무 때나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법은요, 딱 2가지밖에 못합니다. 첫째, 법정 해제라는 것이 있어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예요. 여러분, 책 한 126페이지 이행지체, 한 장 넘기면요, 127페이지에는 이행불능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이 있잖아요. 그럼 해제할 수 있어요. 볼게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요. 그래서 갑은 건물을 이행했어요. 자신의 의무는 이행했는데 을이 돈을 안 줘요. 갑이 호구입니까? 그쵸? 자, 이런 경우부터는 을이 채무불이행이 돼요. 채무불이행이 돼요. 그래서 갑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돈 내? 돈 줘? 돈 계속 안 줘?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계속 채권 채무관계 있으면 이 갑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이 계약을 소급해서, 즉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을이 채무 불이행이니까 계약 해제할래? 그 건물 나한테 다시 가져와라고 갑이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법정 해제라 그래요. 그쵸? 그리고 약정 해제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다? 우리가 해약금 해제 앞에서 공부했던 거. 먼저 당사자 사이에 처음에 계약할 때, 이 계약할 때부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채무불이행이 없다 하더라도 이 약정해제는 항상 요모하를 붙이면 좋아요. 채무불이행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금 줬던 거, 네가 줬던 그 계약금 1,000만 원 있잖아. 너 같은 경우에는 이 1,000만 원 그냥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 1,000만 원을 너에게 돌려주고 다시 새로운 1,000만 원, 누군가 1,000만 원을 손해보는 거죠. 1,000만 원을 손해보고 그냥 계약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약정해제라는 겁니다. 말 해제권 유보 되게 어렵죠. 계약을 할 때 해제권이란 권리를 뒤로 밀어놓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 약정해제. 대표적인 게 여러분 시험에서는 해약금 해제예요.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쵸? 우리 시험에서는 법정 해제가 아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약정 해제 중에서 해약금 해제가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선생님,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비교되는 개념이에요. 선생님, 계약을 했어요.
둘 다 뭐가 없어요? 채무불이행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는 제가 일방적으로 해제를 해버렸죠. 이게 아니라 원래 해제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해제는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단독행위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갑이 이렇게 야 내가 이 집 팔기로 했잖아. 아 그냥 안 파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랑 계약을 했긴 했는데 우리 합의해서 없었던 걸로 하자. 그 우리 그래 나도 돈이 조금 부담됐어. 우리 그렇게 하더라고 해서 합의를 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합의 해제 혹은 해제 계약이라 그래요. 어? 아! 계약하자. 응 그래 계약하자서 합의가 됐죠. 그럼 매매 계약이 되죠. 마찬가지로 계약 없애자 청약 계약 없애자 응 좋아 라고 합의가 되면 계약을 없던 걸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어떤 계약이 성립되는 거. 계약은 뭐다? 약속이다. 계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쵸? 다시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없었던 걸로 하자 응 좋아 라고 합의가 되면 이것도 하나의 계약이잖아요. 그쵸? 이걸 해제 계약이라고 부른다고요. 엄밀한 의미는 해제는 아니지만 해제를 하는 것 같은 내용이 들죠. 이걸 뭐라고 한다? 합의 해제. 재밌죠? 그쵸? 그래서 합의해제. 합의해제는 좀 특별해요. 이 합의해제는 따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실권 약관이라는 게 있고 해제 조건이라는 게 있고 취소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다 구별 개념이에요. 이건 다 해제는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제 앞으로 공부를 할 내용이에요. 자 이제 계약법 강론 보셔야죠. 강론. 여러분 책 130페이지. 근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이제 강론으로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또 교환계약 여기가 좀 하이라이트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인문 강의에서 많이 나갈 수는 없어요. 매매계약에서 특별한 몇 가지 정도만 언급할 거예요. 왜냐면 강론은요 직접적으로 딱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고요. 매매계약에서 시험 문제 딱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 공부를 그때 해야 할 내용들이 갑자기 나와요. 그러니까 기초의 범위를 벌써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용어적인 설명 앞으로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는 차원에서 몇 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올게요.